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고절검정고시 국어 24년도 2회 기출문제 해설 특강 시작할게요. 올해 문제 어떻게 출제됐나 잠깐 보면은 화법에서 두 문제 출제되는데 대화의 원리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그래서 협력의 원리 있었고 공손성의 원리 이거 두 개가 거의 번갈아 가면서 출제되죠. 올해는 공손성의 원리가 출제됐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한 영역이 보통 뭐 1차 시험, 올해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속담 같은 거 출제됐었거든. 그래서 속담, 뭐 관용적 표현 같은 어휘라든가 그런 게 출제된다거나 아니면 뭐 말하기 방법 같은 게 출제되는데 올해는 발표의 상황에서의 말하기 방법이 출제됐어요. 그 다음에 장문에서 두 문제 출제됐는데 장문은 거의 고정되어 있죠. 개요표의 수정 그리고 고쳐쓰기. 이렇게 출제됐고 그다음에 문법에서 네 문제 출제되는데 어문 규정과 관련되는 한글 맞춤법에서 한 문제 출제됐고 고전 문법 한 문제 그리고 문법 이론에서는 올해는 문법 요소의 피동 표현 출제됐어요. 1차에서는 아마 높임법이 출제됐을 거야. 그랬고 의문론에서 오랜만에 의문의 변동 이 출제됐지. 아마 의문의 변동은 그 어문 규정에서 표준 발음법과 연관지어서 출제될 때도 있어.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글 맞춤법 출제되고 의문론에서는 의문의 변동, 발음에서는 의문의 변동에 비음화가 출제됐었어요. 그 다음에 문학에서 11문제 출제가 되는데 현대시 광야 한 편 출제됐고 그 다음에 원래는 현대소설이 더 자주 출제됐는데 올해는 현대소설이 아니라 시나리오가 출제됐어요. 그래서 특히 현대시나 현대소설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우리 기본서에 있는 주요 작품 있죠? 그거 위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고전시가에서 시조, 사설시조 출제됐었고 고전소설 출제됐었고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우리 기본서에 나와 있는 작품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이거든. 그거 보면서 특히 고전 시가 같은 경우는 주요 작품의 해석과 내용을 이미 숙지하고 계셨어야지. 그지? 그 다음에 독서에서 여성문항 출제됐는데 올해는 사실적 독해, 그 다음에 내용 전개 방법, 접속어, 그 다음에 단어의 사전적 의미 이렇게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특이한 점은 그 원래 독서에서 독서의 방법, 독서의 방법이나 혹은 독서의 과정 있지? 그래서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 활동 이게 출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올해는 그 문제는 나오지 않았어 이번에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왔고 그래서 아마 2차 시험이 1차 시험보다는 조금 더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시험이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고 2차 시험은 좀 난도가 좀 낮았던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았던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1번이 화법 문제인데 언어 예절과 관련되는 문제예요. 은수야 내 축구공 줘라고 어떻게 명령했지. 그지? 근데 얘를 수정하니까 은수야 내 축구공 좀 빌려줄 수 있겠니? 라고 얘기하면서 의문형 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상대방의 부담을 어떻게 주고 있는 거야? 줄여두고 있는 거지. 여기 1번에 보시면 자신의 탓으로 돌려서 말하는 거 우리 공손성의 원리 중에서 뭐야? 관용의 경륜. 그 다음에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말하는 건 겸양의 경륜. 그 다음에 상대방의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서 좀만 빌려줘. 혹은 명령문이 아니라 이렇게 의문문. 그치? 의문문을 취하는 거 뭐죠? 요령의 경륜이지. 그치? 그래서 이 수정의 말하기에서는 3번에 요령의 경륜에 따라 언어 예절을 지켜서 말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번 정리해 보시면 공손성의 원리에 요령의 경륜, 상대방의 부담이 되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돼? 줄여야 되죠. 왜? 이거는 뭐야? 공손하게 말하는 방법이니까.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이익은 어떻게 돼야 돼? 극대화해야지. 거꾸로 관용의 경륜을 보시면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은 어떻게 돼야 돼요? 최소화해야지. 그 다음에 부담은 어때? 늘려야지. 그치? 그래서 짐을 누가 지는 거야? 내가 지는 거야. 그게 관용의 경륜이죠. 공손하게 말하기 위한 방법이었어. 그 다음에 칭찬의 경륜 혹은 찬동의 경륜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은 어떻게?
줄여야 되고 칭찬은 극대화해야 되고 겸양의 경륜이라고 하는 건 상대에 대한 칭찬은 최소화하고 자신에 대한 칭찬은 최소화하고 비방은 극대화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칭찬은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비방을 극대화해서 겸손하게 말하는 거. 그다음에 동의의 경륜이란 건 상대방과 자신과의 의견의 차이점은 줄이고 일치점은 높이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5가지 공손성의 원리 있었어요. 근데 공손성의 원리는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 공손하게 말하기 위한 방법이다 라는 걸 생각하면서 기억해 주세요. 그럼 조금 더 쉬울 거야.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 1번 문제는 상대방이 무언가를 부탁하는 말하기 상황이었어. 그럼 상대방이 무언가를 부탁할 때는 상대방의 상황을 살피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말하고 공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말해야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지. 그래서 1번 문제 3번이었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역시 화법인데요. 다음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말하기 방법이 뭐냐라고 물었어. 그래서 발표자가 여러분 판다 아시나요? 라고 청중에게 뭐해? 질문을 하고 있지. 그리고 대답을 어떻게 했어? 들었어. 그러니까 네 알아요. 청중들이 뭐 이렇게 대답을 한 거지. 그러니까 판다를 아시는 분들이 많군요 라고 얘기하면서 판다가 생각보다 부지런한 동물이에요 하면서 판다에 관해서 발표하고 있지. 이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 뭐야? 청중에게 묻고 그 다음에 대답을 듣고 있죠. 그지? 그러니까 몇 번이어야 돼? 3번이지. 발표의 중심 화제인 판다에 대해서 청중들이 알고 있는지 묻고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발표를 시작하고 있지. 정답 3번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화법 문제였고 그 다음에 3번이 문법에서 한글 맞춤법 문제였어요. 그래서 한글 맞춤법의 제5항에 보시면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된소리 로나 그럼 어떻게? 그냥 된소리로 적으라는 거야. 그치? 된소리로 소리가 나면 그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어라. 근데 다만 기역이랑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그러니까 된소리로 소리가 나더라도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된소리로 적지 않는데. 그러니까 1번에 보시면 담뿍 2번에 보시면 법썩, 물론 발음은 법썩, 된소리로 발음이 나죠. 근데 받침이 뭐야? 비읍이지. 그러니까 된소리로 적지 않았지요. 그 다음에 3번에 훨씬,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딱지, 물론 발음은 딱지, 된소리로 나지. 근데 받침이 뭐야? 기역이죠. 그치? 그리고 같은 소리가 겹쳐나지 않지. 왜냐하면 딱은 쌍디귿, 찌는 쌍지읒. 같은 소리가 아니지? 그러면 지를 어때? 된소리로 적으면 안 되지. 어떻게 적어야 돼요? 딱지라고 적어야 되지. 그래서 정답이 몇 번? 4번이죠. 4번이 잘못 적은 거지. 그래서 우리 한글 맞춤법의 5항 자세히 살펴보면 한글 맞춤법 5항의 1번에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뭐 소쩍새, 어깨, 오빠, 으뜸, 해쓱하다. 해쓱하다. 그러니까 된소리로 소리 나면 된소리로 적으라는 거야.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리은, 리을, 미음, 이응. 울림소리지 자음 중에서. 자음 중에서 울림소리 뒤에서 나는 된소리도 된소리로 적는데. 그래서 우리 문제의 1번에 담뿍 같은 거. 그냥 된소리로 적으라는 거야. 뭐 엉뚱하다, 움찔 이렇게 적는데. 근데 다만 기역, 비읍, 받침 뒤에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그래서 국수, 깍두기. 발음은 깍두기지만 뭐 딱지, 색시 이렇게 적는데 법석 이렇게 적어야 되죠. 근데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게 뭐냐라는 거 보면 이런 단어 봐. 똑똑, 쓱싹, 쌉쌀 혹은 씁쓸, 딱따구리, 딱따구리 같은 거 봐보세요. 그러면 딱의 받침이 기역이죠. 그렇지만 딱따 할 때 쌍디귿 따 쌍디귿.
같은 소리가 겹쳐나고 있지. 그러면 된소리로 적어서 딱, 따, 따. 된소리로 적는다라는 거예요. 뭐 똑똑하다, 씁쓸하다. 이것도 마찬가지지. 씁쓸도 쌍시옷, 쌍시옷. 같은 음절의 소리가 겹쳐나고 있죠. 그치? 그것까지 이해해 주세요. 그거 보시고 그래서 여기 한글 맞춤법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4번 이 문법 문제에서 문법 요소의 피동 표현 묻고 있거든요. 피동 표현은 일부 능동사 어간에 피동을 만드는 전미사가 뭐야? 그치? 이힐이 기지. 응? 이힐이기를 붙여서 피동 표현을 만든다 그랬어. 그래서 여기서의 피동 표현이라는 건 여러분 당하는 거야. 그래서 들판이 눈으로 덮이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었다. 그 다음에 4번에 굴리었다. 5번에 과일이 그릇이 담기었다. 그러니까 이힐이기가 다 붙은 것 같거든. 그럼 이 중에서 피동 표현이 사용되지 않은 게 뭐냐 좀 자세히 보시면 1번 예문 봐봐. 눈이 들판을 덮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눈이 들판을 덮은 거야. 능동이에요. 능동이자 주동이지. 그러니까 눈이 스스로 들판을 덮은 거야. 근데 이것을 당하는 거. 그러니까 초점을 달리해서 들판 입장에서 보면 어때? 들판이 눈으로 덮이었다. 덮다에다가 이를 붙이면 되지. 이건 피동 표현이야. 근데 여기서 여러분 조금 더 한 걸음 나가서 피동은 당하는 거고 사동 표현이라는 게 있었지. 사동 표현은 뭐였죠? 시키는 거였지. 그래서 만약에 눈이 들판을 덮었다라는 능동 혹은 주동 표현을 피동으로 바꾸면 목적어랑 주어랑 바뀌어야 돼. 그래서 목적어의 입장에서 보는 거니까 들판을 이라는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로 바뀌면서 덮다에다가 덮이다로 바뀌는 거고, 얘를 만약에 사동 표현으로 바꾸면 사동 표현은 시키는 거니까 시키는 사람이 한 명 더 등장해야 돼요. 즉 새로운 주어가 등장해야 돼. 뭐 내가가 되든 뭐 영수가가 되든 영희가가 되든, 그럼 내가 들판을 눈으로 덮게 했다. 게하다가 사동 표현이지. 그치? 이렇게 만들면 사동이에요. 그러면 2번 예문도 눈가에 눈물을 맺었다. 맺다야, 맺다. 얘는 능동이자 주동이에요. 근데 얘를 피동으로 바꾸면 목적어가 뭐로 바뀌어야 돼? 주어로 바뀌어야 돼. 그러면 눈가에 눈물이 맺다에다가 이힐이기 뭘 붙여? 그치? 맺히였다. 히를 붙이면 되지. 그러면 얘는 피동 표현이죠. 그치? 만약에 얘를 사동 표현으로 바꾼다면 이 1번과 똑같이 내가 눈가에 눈물을 맺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 다음에 3번 해보자. 구슬이 구르다라고 얘기하면 구슬이 스스로 굴러간 거야. 그치? 그러면 얘는 주어가 스스로 행동을 하는 능동이자 혹은 주동이에요. 주어가 스스로 하는 건 능동 혹은 주동이라고 그러지. 근데 얘를 만약에 피동으로 바꾸면 구슬이 오빠에 의해 굴려지다. 뭐를 붙여야 돼? 구르다에다 어지다를 붙여야 되죠. 그리고 이거 봐. 구슬이 구르다. 그럼 스스로 구른 건데 새로운 주어인 오빠가가 등장하면서 오빠가 구슬을 굴리었다. 구르다에 굴리었다 해서 이힐이기 중에서 리가 붙은 건 맞는데 이거는 피동이 아니라 뭐야? 사동이에요. 그래서 오빠가 구슬을 구르게 만든 거야. 다 구슬이 당한 게 아니라. 그래서 오빠가 구슬을 굴렸다라는 문장은 피동 표현이 아니라 사동 표현이었지. 그지? 얘는 사동이었어.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었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과일을 그릇에 내가 담았어. 능동이자 주동이야. 근데 얘를 만약에 피동으로 바꾸면 목적어를 주어로 바꿔서 과일이 그릇에 담기였다. 이힐이기 중에서 기를 붙이면 되는 거지. 그래서 피동 표현이 아닌 건 3번이었고 결국 3번이 피동이 아니라 뭐야? 사동. 사동 표현이다라는 거야. 시킨 거야. 오빠가 구슬을 구르게 만든 거야. 그거였어. 그리고 여러분 우리 그래서 피동과 사동
을 구분하는 가장 좀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피동사에는, 피동문에는 목적어가 있어 없어? 목적어가 등장하면 안 돼. 그러니까 물론 100%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동문임에도 불구하고 목적어가 나오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주로 그래. 왜냐하면 능동문의 목적어였던 게 피동문의 주어로 바뀌면서 피동문에는 주로 목적어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사동문에는 뭐야? 목적어가 등장하지. 그래서 이 1, 2, 3, 4 예문 보시면 3번만 뭐가 있어? 구슬을 이라는 목적어가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들판이 덮이다, 눈물이 맺히다, 과일이 담기다. 목적어가 없지. 그래서 나머지는 피동이고 3번만 사동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피동과 사동 표현에 대한 이해 좀 해주세요. 그래서 피동 표현이라고 하는 건 주어가 다른 힘에 대해 동작을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 그에 비해서 사동은 뭐다? 시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주어가 스스로 하는 건 능동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피동을 만드는 전미사는 이히리기가 있었고 사동을 만드는 전미사는 여기에 뭐가 더 붙지? 이히리기, 우구, 추까지 하면 얘는 뭐야? 사동을 만드는 전미사였지. 그치? 혹은 되다, 혹은 어지다. 에 의해서 만들지요. 그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동 표현 문제였고 그 다음에 5번은 고전 문법 중에서 우리 거의 매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가 중세국어의 특징이죠. 그래서 세종어제 훈민정음 그 다음에 소학원의 정도는 반드시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기억 보시면 공자, 가 로 해석되지. 공자가 증자다러 닐러 가라샤대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공자. 근데 이 중세국어 시기에는 주격조사 가가 있어 없어? 없지요. 그러니까 이 소학원해를 지금 우리 현대어로 해석하면 공자가 증자다러 닐러 가라샤대. 공자의 받침이 없기 때문에 주격조사가 가가 와야 되거든. 근데 이 중세국어 시기에는 가라는 주격조사가 없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뭐로 나와? 공자 한 다음에 이라는 주격조사가 등장한 거지. 그래서 주격조사 가가 없고 주격조사는 이가 사용이 되었다. 현대어로 해석하면 공자, 가로 해석되는 거야. 증자에게 닐러 갈아샤대 이런 거 봐. 갈아샤대 몸이며 얼굴이며 이렇게 적었지. 얘를 만약에 소리 나는 대로 이어 적는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적어야 돼? 가라샤대 모, 미, 며 받침을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이어서 적어야 되죠. 얘도 얼, 구, 리, 며 라고 적어야 되지. 머리, 털이며 이렇게 적어야 돼. 그래서 이 소학원에는 지금 보니까 이어 적기가 아니라 뭐가 나타난 거야? 끊어 적기가 나타났다라고 보셔야 되죠. 끊어 적기가 나타난 거지. 그지? 그래서 보시면 왜 그 세종어제 훈민정음은 이어 적기가 원칙이야. 그지? 거의 다 이어 적기로 되어 있어. 근데 이 소학원에부터 뭐가 등장하기 시작해? 16세기부터 끊어적기가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끊어적기가 나타난 부분이죠. 그래서 머리털이며 살한 부목께 받자온 것이라 감히 헐어 상하오디 아니함이 효도의 비루소미요 효도의 시작이라는 거야. 입신양명이 효도의 시작이야. 몸을 이것도 어때? 끊어 적었지. 얘를 만약에 소리 나는 대로 적어 몸을이라고 적어야 되죠. 몸을 세워 도를 행하여 이롬을 후세에 베펐어 부모를 현덕해. 현덕해가 뭐야? 그러니까 드러나게 한다. 그러니까 부모를 유명하게 하는 것이 효도의 마참이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효도의 시작은 뭐야? 입신양명. 아니지 미안. 효도의 시작은 신체를 보존하는 거. 그 다음에 효도의 끝은 뭐야? 효도의 끝은 입신양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2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3번은 지금 보시면 글자 왼쪽에 이렇게 뭐예요? 점이 찍혀 있지. 하나를 찍을 수도 있고 두 개를 찍을 수도 있고 안 찍을 수도 있고 이게 뭐야? 방점이죠. 그래서 방점을 통해서 소리의 높낮이인 성조가 표시되어 있죠. 그 다음에 리을에 보시면 베퍼 써 여기서 써
비읍 시옷. 그지? 그래서 이 비읍 시옷이 이렇게 서로 다른 자음을 나란히 써서 글자의 맨 초성에 온 거죠. 이걸 뭐라 그래? 어두자음군이라고 하지. 현대국어는 불가능하죠. 현대국어는 안 되는데 이 중세국어에는 어두자음군이 있었다 그러지.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건 2번이죠. 물론 중세국어의 원칙이 이어적기인데 이 소학원에는 16세기 자료로서 끊어적기가 나타나기 시작한 자료였어요. 그거 보시면 돼. 그래서 정답이 2번이죠. 그래서 중세국어의 특징 정리하셔야 되지. 그래서 중세국어는 이어적기, 소리 나는 대로 적었어. 그지? 15세기에는 근데 우리가 지금 봤던 출제됐던 소학원에는 16세기의 자료이기 때문에 이제 끊어적기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보면은 여기 비르소미오 그러잖아. 원래는 비릇 이거거든. 그지? 그래서 끊어적기도 나타나고 이어적기도 나타나고 그랬어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그래서 15세기에 이어적기가 원칙인데 16세기부터 끊어적기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한 거야. 원칙은 이어적기예요. 소리 나는 대로. 그 다음에 글자 왼쪽에 방점, 점을 찍어서 소리의 높낮이인 성조가 표시되지. 그 다음에 한자어의 경우에는 이상음 표기다라고 얘기해서 동국정식 한자음 표기라고 얘기해서 반드시 뭐까지 적어줘야 됐지? 받침까지 적어줘야 됐죠. 그지? 그래서 왜 세종어제 훈민정음은 세종 같은 거 어떻게 적혀 있어? 이렇게 음가 없는 이응이 붙여 있잖아. 한자의 경우에는 받침까지 적어줘야 됐죠. 그 다음에 글자 초성에 2개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있는 어두자음군이 있었죠. 그 다음에 현대 국어에는 없는 음은 뭐 아래아라든가 뭐 반치음이라든가 예디응이라든가 이런 게 존재했지. 그 다음에 중세국어 시기부터 된소리가 등장했다 그러고 모음조화는 엄격하고 그 다음에 두음법칙, 구개음화, 원순모음화 같은 음운의 변동은 나타나지 않고 주격조사는 가는 없고 뭐만 있어? 이만 있었지. 그지? 그래서 여기까지 중세국어의 특징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전문법은 꼭 한 문제가 나오고 중세국어의 특징이 항상 출제되니까 중세국어의 특징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소학원의 세종어제 훈민정음 두 자료는 해석하시고 근데 이제 다만 그 세종어제 훈민정음은 15세기 자료니까 이 중세국어의 특징이 다 나오지. 응? 다 나오는데 우리 올해 이번에 출제됐던 소학원에는 16세기의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어적기가 원칙인데 이제 끊어적기도 조금씩 등장하는 그럼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증자, 자자 같은 거 봐. 응? 자자 같은 거. 그러면 이 자가 한자니까 동국정우식 한자음 표기에 의해서는 받침까지 적어줘야 되니까 15세기 표기라면 이렇게 음가 없는 이응 같은 걸 적어야 되거든. 근데 여기에 공자, 증자 그냥 이렇게 적혀 있지. 그러니까 16세기에는 이제 소학원에는 동국정우식 한자음 표기가 없어졌고 그 다음에 이어적기가 원칙인데 끊어적기가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1번과 3번이 지금 15세기에서 조금 달라진 부분이죠. 그러니까 16세기로 시간이 흐르면서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세국어의 특징 물었던 고전문법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봅시다. 6번, 7번이 작문에서 개요표 묻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개요표의 제목에 인터넷에 지나치게 연결된 삶, 과잉 연결 시대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한다. 그래서 서론 부분에 과잉 연결 시대의 문제 를 제기했어. 그럼 서론에서 문제를 제기했으면 본론에 뭐가 나와야 돼? 그치, 해결 방안. 그치? 그러니까 문제점이 나오면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이 나와야 됐지. 그래서 내가 문제점을 사이버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그럼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은 뭐예요? 범죄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범죄 예방을 위해서 노력해야겠죠. 그러니까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이 들어가야겠지.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의 진정한 소통을 가로막는다. 과잉 연결 시대가. 그러니까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순간만큼은 인터넷을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결론에서 과잉 연결 해소를 위한 적절한 대응을 권유하면서 끝내겠다 이랬어. 그래서 그 다음 6번 문제에 기억에 들어갈 게 뭐야?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 몇 번이에요?
그치, 1번이죠. 개인정보보호. 그치? 그러니까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에 노력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들어가야지. 나머지는 전부 다 상관없죠. 그 다음에 7번 문제 이제 고쳐쓰기. 결론을 내가 이렇게 썼대. 인터넷 과잉 연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범죄 노출과 소통 부재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모든 연결과 끊는 것은 어렵다. 연결과 끊는 것은 어렵다. 1번. 조사가 잘못 사용됐다. 연결이 끊는 것은 어렵다. 어때? 이 안 되지. 그치? 어떻게 바꿔야 돼요? 모든 연결을. 그치? 모든 연결을 끊는 것은 어렵다. 목적격 조사가 와야 되지. 그래서 정답이 1번인가 보네. 그치? 정답은 1번이다. 나머지 봅시다. 운동 능력은 연습량에 비례하여 향상된다. 운동 능력, 인터넷, 과잉 연결 시대랑 상관이 없죠. 그지? 삭제해야 되지. 그 다음에 다다익선이란 말처럼 다다익선 무슨 뜻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지. 그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뜻이야. 근데 다다익선이란 말처럼 과도한 연결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과도한 연결이 해가 된다는 건 다다익선이 아니라 뭐야 돼요? 그치? 과유불급이어야 되지. 과유불급이 무슨 뜻이야? 그치? 넘치는 것이 모자란 것만 못하다 이런 거잖아. 말 그대로 이거잖아. 그러니까 과도한 연결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차라리 모자라는 게 나아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위험한 편리보다 안전한 불편을 선택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랬지. 어떨까 안 되지. 어떨까 이런 말은 없죠. 이렇게 쓰는 경우는 없지. 어떻게 써야지. 어떠할까의 줄임말이 뭐야? 어떨까. 어떠할까의 줄임말이니까 받침이 리을이어야 되지.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건 1번이었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작문 문제였고 그 다음에 8번에 의문의 변동과 관련된 문법 문제예요. 기역, 디귿, 비읍 받침 뒤에 비음, 니은, 미음이 오면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받침 기역, 디귿, 비읍, 파열음이지. 이 파열음이 오나미, 이응, 니은, 미음으로 교체되어 발음되는 현상이다. 이게 뭐죠? 그치? 자음동화 중에서 비음화. 그치? 비음화에 해당되는 의문의 변동이지. 1번에 보시면 축하는 기역이랑 뭐가 만나? 히읗이 만나서 거센 소리 키읔으로 줄어들었지. 그래서 이게 뭐야? 거센 소리 되기에 해당하는 자음 축약이죠. 그치? 기역이랑 히읗이랑 만나서 거센 소리로 줄어든 거야. 2번은 밥집이 밥집 된 소리로 소리 나고 있지? 된 소리 되기지. 그래서 된 소리 되기라고 하는 무슨 현상이야? 교체 현상이지. 바뀌는 현상이죠. 그 다음에 3번은 디귿 다음에 이가 왔어. 그래서 구지, 지읒으로 발음이 냈어요. 구개음화라고 하는 교체 현상이지. 그지? 그 다음에 4번은 기역. 파열음 기역 다음에 미음이라고 하는 비음이 왔는데 이 기역이 뭐로 소리 났어요? 이응이라고 하는 비음으로 바뀌어서 소리 났지. 그래서 뭐야? 비음화. 파열음이 비음을 만나서 비음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비음화라고 하는 교체 현상이죠. 정답이 몇 번? 그치, 4번이죠. 그래서 비음화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래서 의문의 변동과 관련되는 문제였고, 그래서 비음화에 관련된 표준 발음법은 18항에 나와요. 그래서 기역, 디귿, 비읍은 니은, 미음 앞에서 오나미, 비음으로 발음된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뭐 먹는, 국물, 깎는, 그리고 여기서 뭐 깎는 같은 거 있잖아. 그냥 이렇게 쌍기역, 받침에 이렇게 쌍기역이 왔을 때는 일단 얘가 뭐로 바뀌어야 돼? 기역으로 바뀌어야 되지. 뭐에 의해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그치?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기역으로 바뀐 다음에 얘가 다시 비음인
이응으로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비음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비음화와 관련된 규정 표준발음법 18항 같이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문법 문제였고 그 다음에 9번에서 11번까지 현대시 문제거든요. 264의 광야라는 시 나왔어요. 그래서 1연에 보시면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렸어. 그러니까 천지가 개벽했어.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의문문이죠. 서리적 표현이지. 그러면 다구는 소리가 들려 안 들려? 안 들렸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천지가 개벽했는데 다구는 소리가 안 들려. 그러면 생명체는 어때요? 없었던 거야. 이 광야가 처음 천지가 개벽하면서 생겼는데 이 광야에 그 어떤 생명체도 없어. 그래서 이련이 여러분 이 광야라는 공간에 뭐? 원시성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광야는 원시적인 공간이었어. 그러다가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역동적이지 산맥이 그냥 달리는 것도 안도 막 휘달린대. 그래서 산맥이 형성될 때도 차마 이곳이 어디야? 광야지. 제목이 광야니까.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공간? 신성한 공간. 광야는 매우 신성한 공간이야. 끊임없는 세월이죠. 시간이 흘렀어.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여기서 이 계절의 원관념은 뭐야? 계절이 피고 진다? 사실은 꽃이지, 꽃. 꽃이 피고 지고. 그치? 시간이 흐른 거야. 그러고 나서야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이때 강물이 뜻하는 게 뭐래요? 문명. 드디어 문명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면은 뭘 나타내? 이제 광야가 드디어 사람도 살고, 그치? 어떤 문명도 건설되고, 그러니까 역사가 시작이 된 거지. 역사성. 그래서 1연은 광야의 원시성, 2연은 광야가 신성한 공간이야. 아무도 범하지 못해. 그리고 세월이 막 흘려서 드디어 이제 광야에서 역사가 시작됐어. 이제 여기까지가 뭐예요? 과거지. 과거의 얘기를 하지. 그리고 나서 4연에서 지금 뭐로 온 거야? 지금. 현재지. 그지? 눈이 내려. 눈이 내려. 눈 긍정적인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지. 일제강점기. 매화향기 홀로 아닥하니 매화향기 뭐야? 긍정적인 의미죠? 여기서의 매화는 뭘 뜻해? 지조절개. 그러니까 264 이 시가 쓰여진 1940년대 지금 눈이 내린다 식민지, 일제 식민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화향기 민족의 정기는 홀로 아득하니 그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나 화자지요. 그러니까 나라는 화자가 여기에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 그치? 그러고 나서 마지막 년 다시 천고 뒤에 오랜 세월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래. 이때 초인은 어디예요? 미래. 미래의 인재지. 그러니까 더 정확히 하면 이제 후손을 뜻하지.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목 놓아 무엇을 불러? 노래를. 개하리라. 이거 문법으로 얘기하면 뭐뭐 하게 하다는 뭐예요? 사동 표현이지. 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 얘기는 마지막 5연은 미래지요. 그래서 미래에 지금 264 화자 나는 4연의 현재야. 그러면 지금은 일제 식민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화향기 민족의 지조절개 민족의 정신은 아직 남아있어. 근데 나 화자는 여기 광야에서 가난한 노래에 씨만 뿌려. 의지적이지? 그러고 나서 나는 씨만 뿌렸어. 그러면 오랜 세월이 흘러서 미래에 백마 타고 오는 어떤 초인, 미래의 후손이 이 광야, 우리 땅에서 목 놓아 나는 씨를 뿌렸어. 그럼 이 씨가 결실을 맺어서 노래를 부르게 만들 거야. 누가? 내가. 그치? 의지적 태도가 나타나죠. 그리고 마지막 5연은 미래에 대한 전망이지. 그리고 아마 이 노래는 무슨 노래겠어?
그치, 해방의 노래. 를 부르게 만들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육사는 1940년대 대표적인 저항 시인이죠. 그래서 9번 문제 먼저 보시면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지. 1, 2, 3연까지는 과거, 4연은 현재, 5연은 미래지.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음성 상징어를 활용해 리듬감을 형성한다. 음성 상징어 나타나지 않아요. 음성 상징어는 뭐 의성어, 의태어. 반어적 표현 나타나지 않아. 미완으로 문장을 종결했다. 안 되지. 그럼 적절한 건 뭐야? 1번이죠.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 방식을 보이고 있지. 그 다음에 10번은 보시면 이련은 하늘이 열리고 다구는 소리가 안 들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모습이에요. 이연은 외부 세력에 대한 호감이다. 아까 이연이 뭐였지? 이연이 모든 산맥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이곳을 범하진 못하였으리라. 광야가 어때? 매우 신성한 공간이다 라는 걸 뜻하죠. 그치? 이거 모든 산맥이 바다를 연모한다는 건 산맥이 바닷가에 형성이 됐다라는 걸 뜻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이연이 외부 세력에 대한 호감이다? 아니지. 외부 세력도 없어. 그래서 이연은 지금 뭘 뜻하는 거야? 광야의 신성성을 뜻하는 거죠. 2번 틀렸죠? 그 다음에 3연은 세월이 흐른 거야.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꽃이 피고 지고 꽃이 피고 지고 하면서 시간이 흐른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5연은 미래죠. 그래서 미래에 출현할 존재가 누구야? 초인이지. 그치? 그 얘기하고 있지. 2번이죠? 전부 다 2번 틀린 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 11번 문제에서 A에서 알 수 있는 화자의 태도가 뭐냐? 이건 4연에서 내가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이 얘기 나오는 부분이었거든. 근데 이 문장 잠깐 보시면, 요 부분만 보시면 나라는 1인칭 주어야. 근데 우리가 내가 노래의 씨를 뿌려라. 명령이야. 명령문이지. 근데 우리가 1인칭 주어를 내세우면서 명령문을 쓸 수 있나? 그치? 이건 사실은 문법적으로는 틀린 표현이에요. 그치?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이지만 시는 문학이니까 허용해주지. 그래서 이런 걸 우리 뭐라 그러지? 시적 허용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런 시적 허용의 표현이 나타내는 게 뭐예요? 이 명령형 종결형이 나타나는 게 내가 여기 가난한 노래 씨를 뿌려라. 강한 의지지, 의지. 그리고 여기서 나는 그냥 씨만 뿌려. 씨만 뿌려. 그리고 실제로 이 노래는 누가 불러? 초인, 후손이 부르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이 뭘 뜻한대? 자기 희생. 희생이야, 희생. 그치? 내가 조국의 해방, 을 위해서 희생하겠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 속죄양 모티브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지? 그게 자기가 희생하겠다 그런 거야. 그리고 조국의 해방은 미래. 미래의 초인들이 이제 이 노래, 해방의 노래를 부르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야? 1번 자연에 순응하는 태도다. 2번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자 한다. 3번 과거를 성찰. 그 다음에 4번 운명을 회피 몇 번? 2번이죠. 그지? 현실 극복의 의지. 그리고 게다가 자기 희생의 의지가 나타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셔야 되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현대시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제 12번부터 고전소설, 박시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박시전은 병자호란이 배경이 되는 전쟁소설이면서 영웅소설이지. 그리고 박씨라고 하는 여성 영웅이 등장하고 있죠. 그지?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서의 박씨가 주인공이야. 영웅이지. 그지? 박씨와 대립하고 있는 반동인물, 갈등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죠? 오랑캐 장졸둥에서 용골대지. 그지? 그래서 용골대가 이미 화친을 받았으니 대공을 세웠거늘 부질없이 조그만 계집을 시험하다가 이 조그만 계집이 누구야? 그지? 박씨 부인이죠. 이미 병자호란에서 이겼어.
그지? 청나라가 이겼어. 근데 이제 돌아가는 길에 박씨가 기거하던 피화당 있지? 거기에 가서 사실은 이제 용골대의 동생을 박씨가 죽였어. 그러니까 용골대가 내 동생을 죽인 여자한테 복수하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가다가 들린 거야. 그지? 그러고 나서 조그만 계집을 시험하다가 공연히 장졸, 내 군사들만 다 죽게 만들었어. 아, 너무 분하고 한스럽구나. 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회군하여 나설 때 돌아가는 거야. 박씨한테 지고. 그래서 볼모로 잡혀가는 왕대비와 세자대군, 장안 미색을 데리고 가는지라. 그러니까는 장안, 서울의 예쁜 여자들, 미색, 아름다운 예쁜 여자들을 볼모로 끌고 가고 있는 거죠. 그치? 이 용골대가. 그러고 이제 박씨한테 한번 당하고 나서 돌아가는 거야. 그러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 다음에 박씨가 시와 개비를 시켜 외치거늘. 근데 여기서의 박씨가 자기의 시비인 개화를 시켜서 외치지. 그래서 실제로 이 소설 보면은 박씨는 어디에 앉아 있어요? 방 안에 앉아 있어. 이렇게 발을 이렇게 느리고. 그치? 그리고 다 이제 개화가 나서서, 개화를 시켜서 하는 거야. 근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시대가 조선시대니까, 여자가, 게다가 양반 여자가, 밖에 나가서, 딴 남자, 용골대를 막 상대하고 말하고 이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시비 개화를 시키고 있는 거지. 얘를 대리인으로 내세우는 거야. 그러면서 무지한 오랑캐라 너희 왕놈이 무식하여 은혜지국을 침범하여. 이제 은혜지국이 누구야? 우리나라겠지? 우리나라를 침범해서 우리 왕대비는 데려가지 마라. 왕대비는 데려가지 말라는 거야. 만일 그런 뜻을 두면 너희들을 본국에 돌아가지 못하게 할 거야. 내가 이러지. 그래서 지금 볼모로 끌려가는 왕대비, 세자대군, 장안 미색 중에서 왕대비는 데려가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왕대비는 누구야? 왕의 어머니. 볼모로 끌려가는. 그지? 그러니까 박씨랑 서로 다른 인물이죠. 그래서 실제로 병자호란에서 패배하고 나서 볼모로 누가 끌려가? 여기서 세자랑 대군만 끌려가지. 그치? 세자, 소현세자, 그다음에 복림대군이 끌려가죠. 그리고 또 개화를 시켜서 뭐라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지금 박씨가 뭐야? 도수를 부리지. 막 비도 내리게 하고 막 무지개도 일어나게 하고 막 땅을 얼게 만들고 막 이러죠. 그러니까 박씨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영웅적 인물이에요. 도수를 막 부리고 있어. 그리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이 도술의 오랑캐 장수들이 깜짝 놀라. 그러고 나서 피화당의 앞에 꿇어 애걸하죠. 여기서 이제 피화당이라는 곳은 화를 피하는 곳이다. 그래서 박씨의 기거처, 박씨의 집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미 화친을 받았으니 왕대비는 아니 모셔갈 것이니 박부인 덕택에 살려주십시오. 이때 디귿의 박부인도 누구야? 그치? 박씨 부인을 뜻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애걸을 하지. 그러니까 박씨가 주렴 안에서 여기서의 주렴이 뭐야? 이게 약간 커튼 같은 거. 그러니까 이렇게 구슬로 만든 커튼. 안에서 꾸짖지요. 너희들을 시 없이 죽일 것이되 천시를 생각하고 용서하려니야. 너희 놈이 본디 간사하여 니들은 넘치는 죄를 지었어.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그러면서 이번 일 아는 일이 있어 살려보내니 조심히 돌아가라. 그래도 살려는 줄게. 그리고 볼모 포로로 끌려가는 거 대비 왕대비는 안 되고 세자와 대군은 부디 태평히 모셔가라 이러죠.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내 오랑캐를 씨도 없이 멸하리라. 내 누구야? 그치? 박씨 부인이죠. 그치?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이 소설 읽으면 거의 박씨가 영웅적 인물이고 막 도술도 부리고 청나라 장수인 용골대가 박씨한테 꼼짝도 못하잖아. 그러면 이런 거 읽으면 실제로 야 볼모로 끌려가는데 세자와 대군도 데려가지 말라고 하지. 왜 세자 대군은 데려가고 왕대비 만 남겨두라고 그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건 역사를 왜곡할 수는 없어서 그런 거야. 실제 역사, 역사적 사실이 세자랑 대군은 볼모로 포로로 끌려가지. 왕대비는 안 끌려갔고. 그지? 그리고 실제로 병자호란에서 우리 조선이 어때? 패배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바꾸지는 못하는 거지. 근데 대신 이제 소설이라고 하는 허구적인 이런 작품을 통해서 실제로는 패배한 전쟁이지만 박씨 같은 영웅, 특히 여성 영웅,
이 등장해서 약간 대리만족 같은 건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조선시대에 이 소설의 주된 독자가 누구야? 여성들이 많았대요. 양반 여성들. 그러니까 이 독자의 요구에 맞춰서 여성 영웅이 등장하는 거지. 그래서 거기까지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영웅소설이고 전쟁소설이었어. 그래서 12번은 보면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물었을 때 1인칭 주인공 시점인가? 1인칭 시점이면 나라는 대명사가 나와야 돼? 아니죠. 그리고 고전소설은 전부 다 뭐야? 그치.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 그치? 아마 고전소설에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없을 거야. 그 다음에 2번에 속담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인간을 위기에서 구하는 동물 안 나오지? 4번에 보시면 초월적 능력을 발휘하는 부인이 누구야? 그치? 박씨 부인이죠. 그치?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그 다음에 13번에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이런 문제도 왜 우리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의 문제예요. 몇 번이야? 2번이지? 왕대비만 실제로 왕의 어머니, 대비마마를 뜻하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누굴 가리켜요? 박씨 부인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었지. 그 다음에 14번 내용 파악하는 거 보자. 박씨는 오랑캐의 용맹함을 두려워하고 있다. 1번 어때? 틀렸지. 그치? 박씨가 오랑캐의 용맹함을 두려워하지 않죠. 박씨는 도수를 가지고 있고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더 우위에 있는 오히려 용골대가 꼼짝 못하고 있는 거니까 박씨는 오랑캐가 큰 죄를 지었다고 말했어.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그 다음에 박씨는 지금 보면 개화를 시켜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있지. 그 다음에 박씨가 오랑캐에게 왕대비는 냅두고 세자와 대군은 잘 모셔가.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정답이 1번이네요. 그거였고 그 다음에 15번, 16번이 고전시가 중에서 사설시조가 등장이 됐어요. 사설시조가 출제가 됐는데 초장 보자.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허미에 치달아 앉아. 두터비가 파리를 물었대. 그러면 누가 강자야? 그치. 두터비가 강자고 파리가 약자지요. 그래서 우리가 두터비가 뭘 뜻한데? 양반, 탐관오리. 파리는 뭐야? 백성이죠. 수탈당하는 백성이야. 근데 두터비가 파리를 물었어. 잡아먹으려고 해. 그래서 두엄이 뭐야? 거름이지. 거름 위에 치달아 앉아 건너산을 바라보니까 백송골이 떠있다. 백송골이 흰 송골매래. 가슴이 끔찍하여. 가슴이 끔찍했어. 누가? 두터비가. 풀떡 뛰어내렸다가 두엄 아래 자빠졌대. 누가? 두터비가. 그래서 여기까지가 중장이죠. 그치? 그래서 사설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 3장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3장의 구조는 유지하고 있으나 중장이 어때? 2구 이상 길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면 초장의 두터비가 파리를 물고 두어미에 치달아 앉았는데 백송골을 봤어. 깜짝 놀라. 도망가다가 두엄 아래 자빠졌어요. 그지? 두엄 아래 자빠졌어. 그래서 아마 힘의 관계를 보면 누가 제일 센 애야? 백송골. 이 제일 센 놈이고 그 다음이 두터비. 그지? 그 다음에 제일 약자가 누구야? 파리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빗댄 거. 이거 약간 동물을 의인화한 거잖아. 그래서 파리가 뭐야? 백성. 그러면 두터비는 누구야? 탐관오리. 탐관오리인 거고 그러면 백송골은 누구야? 이 탐관오리가 무서워하는. 아마 여러분이 암행어사? 이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암행어사와 같은 두터비보다 더 높은 관리, 중앙 관리. 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외세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외세라는 얘기는 당대 이제 조선 후기 이 두터비와 같은 탐관오리 양반들이 백성들은 아주 모질게 수탈해. 근데 또 외세, 외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청나라 관리,
그지? 청나라 사신 한때는 꼼짝을 못해. 그런 모습을 풍자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의 두터비는 약자한테는 강하고 강자한테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초장과 중장까지는 두터비의 모습을 얘기했어. 누가? 제3자가. 제3자가 두터비가 파리를 잡아먹으면서 똥거름 위에 이렇게 있어. 그러다가 건너산의 백성고를 보고 깜짝 놀라서 도망가다가 자빠졌어. 근데 마지막 종장에 모쳐라 쳐둔보 몇 글자? 3글자지. 그지? 그래서 왜 시조가 초장, 중장, 종장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 종장에 이 쳐둔보는 반드시 몇 음절? 3음절로 고정이 되어 있지. 이거는 평시조뿐만이 아니라 사설시조도 이 형식을 그대로 유지해야지. 그래서 모쳐라, 마침, 낼쓸 망정, 뭐야? 나이기의 망정이지 애헐질 뻔하게라 뭐야? 멍이 들 뻔했다. 내가 운동신경이 좋아서 그래도 자빠졌는데 금방 일어났어. 별로 다치지 않았어. 라고 뭐 하고 있는 거야? 허세 부리고 있는 거지. 누가? 두터비가. 그래서 마지막 종장은 두터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는 굉장히 좀 이 작품은 특이하게 원래 어떤 시조든 뭐 현대시든 전부 다 화자가 한 명이 등장하는데 얘는 화자가 지금 2명이 등장하고 있어요. 초장과 중장까지는 두터비를 관찰하고 있는 제3자. 의 시점에서 전개가 되고 마지막 종장은 모쳐라 마침 내가 여기 낼쓸 망정 나였기에 망정이지 크게 다칠 뻔했어 라고 허세 부리는 두터비의 모습 1인칭 시점으로 바뀌고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화자가 2명 등장하는 것도 특이하고 그 다음에 백성골 두터비 파리는 일종의 뭐야? 의인화된 인물, 그러니까 일종의 뭐 우화 같은 거지. 그래서 우의적 표현이 나타나고 있지. 그러니까 의인화를 통해서 인간 사회를 돌려서 풍자하고 있는 거야. 당대 조선 후기에 백성은 모질게 수탈하고 또 중앙관리나 외세한테는 꼼짝 못하는 이 탐관오리, 두터비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는 거지. 의인화를 통해서 돌려서 풍자하고 있는 거야. 그런 걸 뭐라고 불러? 우의적 표현이다 라고 얘기하지요. 그치? 그래서 조선 후기 사설시조였고 그래서 15번 문제 보시면 윗글에 대한 설명, 윗글은 사설시조야. 19체 형식은 누구 거지? 그치? 향가지, 향가. 향가의 형식이 4구체, 8구체, 19체 이렇게 있지?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중장이 다른 장에 비해 길지요. 2번이네. 그치? 이게 초장, 중장, 종장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가운데 중장이 2구 이상 길어진 시조를 뭐라 그래? 사설시조다라고 얘기하지. 그 다음에 3번에 후렴구가 반복되는 건 누구 거야? 그치? 고려 소교. 고려 가요 거야. 왜 우리 뭐 청산별고 가시리 이런 거 있었잖아. 그다음에 수미상관의 구조랑은 상관이 없죠. 수미상관은 1연과 맨 마지막 연을 동일하게 만드는 구조였지.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 사설시조의 특징이었어요. 그 다음에 16번 윗글의 표현상의 특징 공간각적 심상이다. 공간각적 심상 나타나나? 아니지. 2번에 해학적인 표현을 통해 대상, 두터비를 희화화하고 있지. 희화화한다라는 게 뭐야? 우습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 작품에서 주된 풍자의 대상, 희화의 대상이 누구야? 두터비지요. 그래서 해학적인 표현이다라는 건 마지막 종장에 이거 있잖아. 이렇게 막 허세 부리는 거. 허세 부리는 거 있지? 마침 내가 날쌔기의 망정이지 멍이 들 뻔했어. 이런 부분이 가장 해학적이지. 그 다음에 3번의 색채 이미지 계절감 드러나지 않죠. 색채 이미지에 대비 없어. 명령형 종결 표현 없지. 화자의 의지 이런 거 없죠. 정답이 몇 번? 2번이었지. 그래서 사설시조가 출제됐었고요. 그 다음에 17에서 19번은 원래 이제 현대소설이 출제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는 시나리오가 출제됐어요. 그리고 시나리오는 이제 최근 작품이죠.
그치? 그래서 뭐, 그러니까 내용 그냥 읽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어요. 그래서 시나리오는 영화 혹은 드라마의 대본으로서 이렇게 S샵 17, 이게 뭐야? S샵이 장면 번호지. 그래서 장면 번호를 단위로 해서, 그지? 서술이 되지요. 그 다음에 컷투와 같은 뭐야? 어떤 시나리오의 전문적인 편집 용어가 등장하고 있지. 그래서 지금 졸업증을 앓고 있는 아름이, 응? 야, 근데 이제 아름이가 지금 아파. 그래도 진통제를 먹으면서 아빠가 눈치챌까 봐, 좀 자기가 먹고 이렇게 참고 있는 거지. 그러다가 뭐 해? 잠이 들지요. 그지? 그래서 잠이 잠깐 들었다가 띵 소리에, 전자우편 수신을 알리는 소리에 잠이 깼어, 아름이가. 그래서 전자우편이 왔어. 근데 접속해 보니까 편지함에 편지 한 통이 와 있어요. 누가 보냈어? 서화가 보냈어. 근데 이제 서화가 이렇게, 그지? 아름이를 위로하는,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되자 뭐 하면서 위로해주는, 편지를 썼어. 그러고 나서부터, 우리 아름이가 어때? 가슴이 두근두근, 가슴이 두근두근, 온몸이 막 열기가 나는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아름이의 방, 집 앞 골목길, 낮에서 밤까지 계속 서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요. 이거 뭐야? 환청이지, 환청. 그지? 환청으로 자꾸 서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여기까지 나왔어. 그치? 그러고 나니까 17번 좀 보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그럼 윗글은 영화의 대본이 시나리오예요. 1번에 무대 위에서 사건이 전개되는 건 뭐야? 연극의 대본인 희곡이지. 그치? 막과 장을 구성 단위로 하는 것도 연극의 대본인 희곡이죠. 그치? 그 다음에 등장인물이 아마 관객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것도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거니까 이것도 희곡의 특징일 거야. 그치? 근데 이 글은 연극의 대본인 희곡이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의 대본인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촬영을 고려한 전문 용어가 등장하고 있지. 여기서는 뭐 컷투 같은 거. 그치? 그 다음에 18번에 편지의 기능 뭐예요? 경제적 어려움, 투병 생활의 고통,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니고 뭐야? 설렘이지, 설렘. 응? 그치? 그래서 아름이가 이제 아마 첫사랑, 이런 거를 시작을 하는 거지. 그래서 가슴이 두근두근해지는 거. 정답이 몇 번? 4번이어야 되죠. 그 다음에 19번 보자. 윗글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어. 몇 번이야? 3번이죠. 서하가 직접 찾아와서 아름이를 만났나? 아니지. 뭐를 보낸 거야? 이메일, 전자우편을 보낸 거지. 그래서 3번 틀렸지요. 그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문학 문제였고 20번부터 비문학 문제죠. 그래서 20에서 22번 문제 보자. 생명과학이나 생명공학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인간 배아 복제를 포함한 배아 연구를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과학자들의 연구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침해 뭐야? 그치? 침범하고 해를 가한다 이런 거지. 그래서 왜? 그럼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뭔 거야? 과학의 발전은 인위적으로 막아서는 안 되고 과학자의 자유로운 연구를 보장해야 한다라는 논리래. 그러면 이와 같은 입장이 뭐예요? 이거지. 과학자의 자유로운 연구를 보장해야 돼. 그러니까 정부가 인위적으로 과학의 발전을 막아서는 안 돼. 이 얘기지. 그래서 인간 배아 복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그 기술을 발전시키고 응용하면 난치병도 치료할 수 있고 과학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마 인간 배아 연구에 찬성하는 과학자들의 입장이지. 그지? 그런데 이러한 주장을, 이런 과학자들의 주장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그런데 인간 배아 복제를 초래할 수 있는 연구의 엄격한 사회적 규례, 배아 복제.
엄격한 사회적 규제를 가해야 한다. 그러니까 정부가 제한해야 된다 이거지? 라고 주장한대요. 그래서 인간 배아 복제가 엄연한 생명체인 배아를 조작하고 실험하고 죽이는 일련의 비도덕적 행위야. 그치? 그리고 연구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허용될 수 없는 일이다. 여기서 미명이란 건 뭐예요? 약간? 그러니까 명분은 명분인데 좀 잘못된 명분이지. 그러니까 잘못된 명분 아래 허용될 수 없는 일이다. 아울러 이들은 인간 배아 복제를 허용하게 되면 이는 곧 인간 개체 복제, 인간 복제. 그러니까 배아 복제가 나중에는 인간 복제로까지 나아가게 될 것이다. 비도덕적 행위고 나중에는 이것이 인간 복제까지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규제해야 된다라고 했어. 두 개의 서로 대립되는 입장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생명 복제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연구의 자유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쟁점이 자리 잡고 있다. 매우 중요한 논란거리이다 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보시면 20번은 윗글에 대한 설명, 1번 통계자료 없지요? 2번 화제에 대한 상반된 입장 몇 번? 2번이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화제라는 건 인간 배아 복제 연구. 배아 복제 연구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해야 된다? 아니면 그냥 자유롭게 과학자들이 연구하도록 둬야 된다. 라는 상반된 입장을 제시하고 있지. 질문, 개인적인 경험 나오지 않죠. 그 다음에 21번에 이와 같은 입장은 뭐야? 1번이지. 과학자들의 입장이야. 그러니까 과학 발전을 인위적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 자유로운 연구를 허용해야 된다라는 거지. 아마 보시면 이와 같은 입장은 그 앞에 그대로 나오지. 과학 발전을 인위적으로 막아서는 안 되고 과학자의 자유로운 연구를 보장해야 되고 요 얘기니까. 그치? 그래서 몇 번이야? 1번이지. 그치? 그래서 21번이 1번이고 22번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예요. 침해는 침범하여 해를 끼친다. 초래 뭐야? 일의 결과로 어떤 현상이 생겨난다. 초래하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다 이거지. 그러니까 미명이라고 하는 건 명분은 명분인데 뭔가 잘못된 그냥 그럴듯하게 내세운 명목, 명분을 뜻하지요. 쟁점은 뭐야? 서로 다투는 중심이 되는 지점. 그러니까 다툼의 원인이 되는 지점을 쟁점이라고 그러지. 4번 틀렸지요.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일을 서로 양보하여 협의하는 건 뭐야? 그치, 타협이지. 그치? 양보해서 협의하는 건 타협. 그래서 4번이 틀렸죠? 그래서 단어의 의미 보시고, 그 다음에 23번에서 25번, 마지막 비문학 지문이었어요. 첫 번째 문단 보시면, 실학자들, 서양화를 어떻게 했대?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대. 그치? 그런데, 실학자들이 서양화에 매료됐는데, 실학자들의 태도를 보면 특이한 게 있대. 그게 뭐야? 이용후생 학파는 서양화의 회화적 표현에 관심이 있었고 이에 반해 이정약용 같은 경세치용 학파는 회화의 원리나 그림을 그릴 때 사용되는 기구에 관심이 있었대. 그러니까 실학자들 중에서 이용후생 학파는 그림의 그 회화적 표현, 서양화가 어떻게 표현했나 라는 게 관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경세치용파는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기구에 관심을 기울였대요. 그러면 이 이용후생 학파랑 경세치용학파가 서양화에 관심의 지점이 달랐던 이유는 학문적 지향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거지. 학문적 지향이 달라서 서양화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어요. 라고 얘기했어. 그 다음 문단 보면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관심을 받으며 유입된 서양화법은 다양한 분야의 그림에 영향을 끼쳤대. 서양화법의 유행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어. 기억에 접속어 뭐 들어가야 돼요? 서양화법이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끼쳤는데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어요. 기억에 뭐 들어가야 돼? 그러나 혹은 하지만
그치? 서로 반대되는 역접의 접속어가 들어가야지. 그러면 왜 그랬을까? 왜 오래 지속되지 못했을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정신을 중요시한 동양화의 전통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동양화는 원래 정신을 중요시 여겼대. 그래서 마지막 문단 보시면 예로부터 동양화에는 눈에 보이는 그림을 그대로 옮겨 그리기보다는 마음, 정신으로 해석했어. 그 결과 동양화가들은 먹과 선을 위주로 대상의 의미와 느낌을 전달하는 데 주력했어. 반면 서양화는 뭐야?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렸죠. 그러니까 원근법, 화려한 색, 사실적인 표현. 이건 누구 거야? 서양화 거지. 그치? 그러면 이런 차이가 벌어진 이유는 동양화는 정신적인 것을 추구한다. 그치? 그 다음에 서양화는 뭐야?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한다 그러죠. 그래서 동양화에 대한 단어들은, 동양화를 설명하는 단어들은 마음, 의미와 느낌, 정신 이런 단어들이고 서양화는 원근법, 사실적인 거, 눈에 보이는 현상 이런 거 있지? 이런 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서양화와 동양화의 차이를 얘기하면서 끝냈네. 그래서 23번 보시면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세부 내용 묻는 문제였어요. 1번 서양화법의 유행은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전반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야. 왜냐하면 조선 후기 실학자들은 천주교와 함께 들어온 서양화.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천주교와 함께 서양화가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선 후기겠지. 그치? 2번에 이용후생 학파가 회화에 사용되는 기구에 관심이 많았던 이용후생이 아니라 경세치용 학파지.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두 번째 문단에서 이용후생 학파와 경세치용 학파는 학문적 지향이 달랐어. 그래서 관심도 달랐지.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먹과 선을 통해 대상의 의미를 드러내는 건 서양화가 아니라 뭐야? 동양화가지. 그치? 그래서 정답이 몇 번? 3번이죠. 그 다음에 24번은 접속어 뭐 들어가야 돼? 역접의 접속어니까 여기서는 4번이겠지? 그지? 그리고 25번 이 글의 마지막 문단에 대한 설명 그랬어요. 동양화와 서양화의 차이죠? 그지? 1번 개념정의 공통점 아니지. 그지? 4번에 보시면 동양화와 서양화의 회화적 표현이 다른 이유 서로 차이점 대조의 설명 방식을 취하고 있지요. 3번이네. 4번에 보시면 동양화와 서양화의 작가의 잘못된 통념, 반박 나타나지 않지요. 서양화와 동양화의 차이점에 초점을 맞춰서 대조의 설명 방식을 취하고 있지. 그래서 정답이 몇 번? 3번이네요. 여기까지 보시면 되지요. 그래서 아마 특히 1차 시험보다도 조금 쉬웠기 때문에 뭐 시간이 모자라거나 그런 건 별로 없었을 거야. 그래서 검정고시, 고졸 검정고시 국어 문제는 딱 여러분 나오는 중요한 영역들 있죠? 그거 중심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 보시면서 기출문제 풀면서 기출문제는 항상 다음 시험을 예고하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니까 틀린 문제 잘 보시면서 봐주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